안녕하세요. 역사쌤입니다. 와, 시험범위 벌써? 마지막 기말고사 시험범위가 좀 넓은 관계로 보조 영상을 제작하여 여러분의 공부를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첫 번째 시험범위는 대항해 시대 단원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신항로 개척과 아메리카 문명의 파괴, 그리고 절대왕정과 중상주의 정책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군 원정 이후에 향신료, 비단 등 동방의 상품이 유럽에서 큰 인기를 끌었고 동방견물록 등은 동양에 대한 유럽인의 호기심을 자극하였습니다. 대표적인 향신료로 인도에서 만든 카레가 있습니다. 양파 넣고 감자 넣고 소고기는 넣지 않아 남았을 때 15세기 중엽 오스만 제국이 비잔티움 제국을 멸망시키고 지중해 무역을 장악하여 동방 상품의 가격이 치솟자 유럽과 동양이 직접 교역하려는 욕구가 커졌습니다. 여기에 항해술과 조선술의 발달, 나침반의 사용 등으로 먼 거리의 항해가 가능해지자 유럽인들은 신항로 개척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포르투갈과 에스파냐는 신항로 개척에 앞장섰습니다. 바르톨로뮤 디아스가 아프리카 남쪽 끝 희망봉에 도착하였으며 그 뒤를 이은 바스쿠 다 가마는 희망봉을 돌아 인도에 도착하였습니다. 에스파냐의 후원을 받은 콜럼버스는 서쪽으로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의 서인도 제도에 도착하였습니다. 또한 마젤란 일행은 아메리카를 돌아 태평양을 가로질러 최초로 세계 일주에 성공하게 됩니다. 콜럼버스, 바스쿠 다 가마, 마젤란의 탐험로가 지도를 통해 표시되어 있습니다. 아메리카 문명의 파괴. 유럽인이 진출하기 이전 아메리카 대륙에는 독자적인 문명이 존재하였습니다. 5세기 전후 멕시코 지역에서는 마야 문명이 발달하였죠. 마야인은 도시국가를 건설하였으며 수학과 천문학 분야에서 뛰어난 유산을 남겼습니다. 14세기 이후에는 멕시코 고원 일대에서 아스테카 제국이 발전하였습니다. 아스테카인은 그림 문자와 달력을 사용하고 거대한 피라미드형 신전을 지었습니다. 또 안데스 산지에서는 잉카 제국이 번영하였는데 잉카인은 쿠스코를 중심으로 영토를 넓히고 도로를 정비하여 전국적인 통치 조직을 갖추었습니다. 신항로 개척 이후 아메리카 곳곳에 유럽인들이 몰려들면서 아메리카 문명은 급속히 파괴됩니다. 에스파냐의 코르테즈는 총으로 무장한 소수의 병력을 이끌고 와 각각 아스테카와 잉카 제국을 정복하고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이후 아메리카는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아메리카 원주민은 금, 은광이나 유럽인이 건설한 사탕수수, 담배 등을 재배하는 대농장에 끌려가 가혹한 노동에 시달렸고 유럽인이 옮긴 천연두, 홍역 등의 전염병까지 퍼져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에 원주민의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아스테카 제국의 인신공양 문명은 스페인 정복자인 코르테즈를 깜짝 놀라게 하였죠. 신항로 개척은 유럽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무역의 중심지가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옮겨졌으며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를 잇는 삼각 무역이 전개되었습니다. 유럽인은 직물, 총기 등을 싣고 아프리카로 가 흑인 노예와 교환하였고 흑인 노예를 아메리카의 농장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카 농장에서 재배된 담배, 사탕수수 등을 유럽에 가져가 이익을 남겼죠. 이 과정에서 감자, 옥수수와 같은 아메리카 농작물이 유럽에 전해지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유럽에서는 아메리카에서 채굴한 대량의 금, 은 등 귀금속이 들어와 물가가 치솟는 가격혁명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도시의 상공업자들이 크게 성장하였는데요. 또한 교역망이 확대되면서 주식회사 등 근대적 기업이 등장하고 어음, 즉 채권입니다. 또는 보험, 부동산과 같은 금융제도가 갖추어지게 되죠. 이에 따라 상공업과 금융업이 획기적으로 발달하는 상업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메리카 원주민의 인구가 감소되어 농장에서 일할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유럽인은 노예 무역을 확대하였습니다. 유럽인은 아프리카의 흑인 노예를 최고의 이익을 남기는 상품으로 여겼습니다. 16세기에서 18세기 사이에 1000만 명 이상의 아프리카인이 자신의 고향에서 납치되거나 팔려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끌려갔죠. 이들은 쇠사슬에 묶인 채 배에 태워졌고 기나긴 항해를 견디지 못해 항해 도중 목숨을 잃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노예 무역으로 아프리카의 인구는 급속히 감소하였고 남녀 비율의 균형도 깨졌습니다. 절대 왕정이 등장하다. 르따 세모아. 절대 왕정의 핵심 키워드는 16세기에서 18세기 사이 중세와 근대 사이의 과도기라는 점에 있습니다. 절대 왕정을 떠받들었던 중상주의, 관료제, 상비군과 같은 핵심 개념 키워드들을 알아둔 후 대표적인 절대 왕정의 군주들의 업적을 알아봅시다. 16에서 18세기 유럽에서는 국왕을 중심으로 중앙집권적 통치가 강화된 절대 왕정이 나타났습니다. 절대 왕정의 군주는 관료제와 상비군을 육성하여 권력을 강화하고 왕권 신수설을 제시하여 권력을 정당화하였습니다. 관료제와 상비군을 유지하는 데는 많은 돈이 필요하였는데요. 이에 절대 왕정은 시민 계층의 상공업 활동을 보호해주고 재정 지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외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을 줄이고 국내의 상공업을 보호 육성하는 중상주의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원료와 상품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식민지 쟁탈전을 벌이기도 하였죠. 서유럽에서 먼저 발달한 절대 왕정은 17세기 이후 동유럽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동유럽에서는 상공업 활동이 부진하고 시민층의 성장도 늦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18세기에는 계몽 사상의 영향을 받은 군주가 개혁을 주도하며 왕권을 강화하였습니다. 절대 왕정에서 국가의 부는 국력을 가늠하는 잣대였습니다. 이에 국가는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이를 통제하여 국가의 부를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였는데 이를 중상주의라고 합니다. 유럽 각국의 절대 왕정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에스파냐는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는 과정에서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절대 왕정을 이룬 에스파냐의 펠리페 2세는 아메리카 식민지에서 들여온 금, 은을 바탕으로 무적 함대를 육성하고 국력을 확대하였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상공업과 도시의 발달이 순조로워 시민 계층이 성장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절대 왕정이 등장하였는데요.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는 에스파냐의 무적 함대를 무찔러 해상권을 장악하고 해외 시장 개척에 적극 나섰습니다. 절대 왕정을 대표하는 프랑스의 루이 14세는 왕권 신수설을 바탕으로 중상주의 정책을 펼쳤습니다. 태양왕 루이 14세의 초상화입니다. 14살 아닙니다. 루이 14세가 건설한 가장 유명한 건축물인 베르사유 궁전, 베르사유에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민혁명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